오늘의 학습 개요입니다. 학습 목표는요, 촬영 전 주의사항을 설명할 수 있다. 항공 촬영 전후 고려사항을 설명할 수 있다. 실제 촬영 시 주의점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학습 내용은요, 촬영 전 주의사항, 촬영 전후 고려사항, 실무 현장에서의 주의점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께서 항공 촬영에 앞서서요, 이미 조작 방법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기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특정 회사에 소속이 되어 계셔서 같은 직원분들하고 동일한 기체를 나눠서 사용하시거나 혹은 여러분들께서 개인적으로 거래에 의해 가지고 기체를 구매하신 경우, 그 외에는 타인의 드론을 빌려서 사용하시는 경우들에는 반드시 비행 전 여러분들께서 옵션 설정 들어가셔서요, 조종기의 모드가 모드 1인지 모드 2인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이제 처음 촬영을 접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서 실수를 할 수가 있을까라고 의구심이 드실 수가 있는데 생각보다 의외로 빈번히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시동은요, 모드 1이나 모드 2 동일하게 대각으로 모아서 V자 형태로 대부분 모아서 시동을 걸기 때문에 별 이상 증상을 못 느끼시거나 그냥 넘어가실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시동이 걸린 후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모드 2로 조종을 하시는 분들이 모드 1으로 변경되어 있는 부분을 전혀 인지하시지 못하신 상태에서 시동이 걸리고 이륙을 하시기 위해서 스로틀 왼손 스틱을 앞쪽으로 천천히 미셨는데 기체가 뜨지 않는 경우 굉장히 당황하십니다. 이러한 경우들은요, 조종 모드가 기존에 모드 2로 착각을 하셨는데 실제로 조종기에서는 모드 1으로 인풋이 되어 있다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무적으로도 해프닝들 굉장히 비슷하게 일어나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이륙하시기 전에 꼭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드 1하고 모드 2는요, 이미 조작법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니까요, 간략하게 그 뒷배경만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 현재 우리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 멀티콥터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 장르가요, 과거 1980년도에 이제 전파법이 개정이 되면서 취미의 영역인 RC 무인 헬리콥터 등이 국내로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 국내로 이제 이 조작 방법, 그 다음 기체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 유통이 되었기 때문에 모드 1 조종법이 처음에 국내에 들어왔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모드 2로 대부분 분들이 현재 무인 멀티콥터를 조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른손만 생각을 해보시면요, 모든 이동키가 오른쪽 스틱에 모여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그런데 모드 1은요, 상대적으로 어려운 조작이 되겠죠. 왼손 스로틀 키가요, 엘리베이터 키로 변경이 되어 있죠. 그러한 상태에서 왼손 스틱이 좌우는 러더는 동일하기 때문에 모드 2를 조작을 하시던 분들이 모드 1으로 바꾸시기가 굉장히 어렵죠. 네. 그런데 그렇다면 과연 이렇게 안 좋은 점만 있느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3D라고 하는 뭔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장르죠. 주로 무인 헬리콥터나 무인 멀티콥터 3종에 해당되는 기체들로 이러한 레이싱이라던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장르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러한 분들은 인위적으로 모드 1으로 또 변경을 하셔서 조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유는요, 왼쪽 스틱 관련해가지고요, 스로틀이 필요 없이 바로 왼쪽으로 엘리베이터 조작을 하면서 동시에 좌우 러더를 쓰시는 것 때문에 그렇죠. 말 그대로 급격한 전진 속도 또는 후진 속도를 활용을 해서 왼손 조작만으로도 바로 선회 비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급격한 방향 전환이 필요한 레이싱 등의 생각보다 유리한 조작법이기도 합니다. 자, 모드 2는요, 이후에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국내로 유입이 되었던 방식입니다. 마찬가지로 초반에 1980년대에 추측이 되는데요. 1980년대가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전파법이 바뀌었던 해기 때문에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문서를 통해서 무조건 1980년대에 이렇게 유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그때 전파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1980년도 초반으로 다들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 최초의 일본을 통해서 들어왔던 모드 1 조종법이 1980년대 후반쯤에 미국하고 유럽에서 모드 2 조종 방식으로 동일하게
국내로 유입이 되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취미의 영역에서 이렇게 모드2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모드2는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직관적이고 굉장히 쉬운 조작이고요. 특히 초보자분들이 선호하시는 그런 조작 방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운행이 필요한 사진 촬영 등에는 생각보다 유리합니다. 여러분들이 항공 촬영을 임하실 때에는요, FPV 장르를 사용하시지 않는 이상 굉장히 천천히 정밀하게 마치 삼각대를 여러분들이 조종을 하시는 것처럼 그러한 느낌으로 시네마틱 촬영을 하시기 때문에 생각보다 빠르게 비행을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느껴지실 겁니다. 자, 그 외에 사전 준비 사항입니다. 비행 시에는요, 필수적인 기체 구성품들이 전부 다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을 하셔야겠죠. 전원을 인가를 하셔서요, 펌웨어 업그레이드 여부를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기체 및 조종기 배터리 충전 여부도 당연히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실무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비행 사전 계획 전날 여러분들께서 배터리라던가 조종기에 대한 배터리 완충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겠죠. 그 외에 우리 드론 카메라 짐벌을 잘 보시면요, ND 필터라고 해서요, 특정하게 이제 필터 값을 굳이 소프트웨어적으로 우리가 보정하지 않아도요, 자체적으로 외부 물리적인 렌즈의 ND 필터를 바꿔줄 수 있는 그러한 액세서리들이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이거는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취사 선택하시는 부분이고요. 생각보다 이제 상업 관련해서 영상을 촬영하시는 분들은 수시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죠. 현장에서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는 이슈입니다. SD 카드를 반드시 챙기셔야 되고요. 그 다음 드론용이라고 써있는 그런 마크 확인을 하셔야 되시고요. 클래스도 제가 저번 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반드시 리딩하고 라이팅 속도 체크를 하셔야 되시고요. 문제는요, SD카드를 챙기셨는데 기존에 여러분들이 찍으셨던 현재는 쓸모가 없게 된 과거의 데이터들이 백업이 안 됐거나 그대로 용량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힘들게 배터리를 소모하셔가지고 비행을 하셨는데 데이터가 전혀 저장이 안 되겠죠? 네, 이러한 부분들이 실무에서도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요인입니다. 자, 그 다음은요, 실제 비행 관련된 요인이 되겠죠? 외부적인 요인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일반적으로 날씨 누리라던가 이러한 홈페이지를 통해서 기상 환경을 전부 다 확인을 하시겠지만, 자, 그러한 기상 정보는요, 관측소 기준입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비행을 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시는 그 장소는요, 기상 관측소 기준하고는 다른 환경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풍속을 확인하셔야 되시고요. 강수 여부도 부지런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배터리 관련, 그 다음 비행을 장시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요, 기체 자체의 발열도 굉장히 높아진다는 점을 생각을 하셔서 수시로 온도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겨울에는 반대의 이유가 되겠죠. 반드시 온도는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구 자기장 지수 확인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언급을 해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께서 미리 학습을 하셨기 때문에 넘어갈 거고요. 그 외에 필요에 의해서 비행 및 촬영을 도와줄 보조자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섭외가 되셔야겠죠. 자, 계속해서 기체 관련입니다. 이륙 전 기체의 상태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프로펠러의 파손 여부와 올바른 방향으로 체결되었는지 반드시 부지런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육안으로만 확인하지 마시고요. 손가락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만져보시면서 그 외에 내가 파악하지 못한 그러한 크랙 부분, 금이 간 부분이나 파손된 부분 혹은 체결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단차가 발생해서 육안으로 봤었을 때에는요, 잘 체결된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제 만져보시면서 꼼꼼히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각 기기의 배터리 충전 여부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현장에서 확인을 하셔야 될 거고요. 자, 조종기를 확인을 하셨을 때 이 주로 인터페이스 화면에 팝업 창으로 뭔가 오류 혹은 이슈가 발생했었을 때 알려주는 그러한 에러 메시지 출력 시에는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어떠한 원인인지 원인 분석을 통해서 해결을 하신 후에 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주기적으로 기체 캘리브레이션 및 짐벌 캘리브레이션도 미리미리 여러분들이 실행을 하셔야겠죠. 직접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배터리, 기체 전부 다 이상 없음을 확인을 하시고 비행 관련해서 시동을 걸고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이미 그때는요, 캘리브레이션 혹은 짐벌 캘리브레이션이 필요하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계획했던 비행 시간 혹은 작업 시간이 굉장히 소모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요, 외부적인 비행 환경 확인입니다. 충돌 가능성이 있는 장애물은요, 꼼꼼히 미리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처음 이제 경험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요, 생각보다 시야가 많이 좁으세요. 그래서 기체만 주로 이제 보시면서 이륙 후에 비행을 하시기 때문에 내 주변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어떤 게 있는지, 그 다음
핸드폰 어플 같은 걸 통해서요, 네이버 길찾기 같은 거 저는 추천을 드리는데요. 주변에 고층 빌딩들이 뭐가 있는지 확인을 하셔서 꼭 그 고층 빌딩들의 근사치 높이 정도는 조금 확인을 하셔야겠죠. 자, 그리고 공원의 경우에는요, 생각보다 은근히 많습니다. 어린이들이요, 호기심 가지고 여러분들이 비행 조종하고 계실 때 생각보다 주변을 많이 에워쌀 겁니다. 이러한 경우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좀 부담을 많이 느끼실 거고요. 그리고 좀 안전 관련해서도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것들을 미리 사전에 인지를 하셔서 안내를 해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단독 비행을 하실 경우에는요, 조종자 주변에 위험 요소가 없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이륙 혹은 착륙을 시도하셔야 됩니다. 자, SD카드 상태 확인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영상이 저장되고 있는지, SD카드의 용량이 부족하지 않은지는 촬영을 하시면서 수시로 꼼꼼히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서 팬텀4에 사용되는 SD카드의 경우에는요, 최대 용량은 64GB까지이고요. 저장 속도가 빠른 SDHC 클래스 10 이상 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하단에 사진을 보시면요, 가운데 제가 빨간 원으로 체크를 해드렸죠. 간혹 가다가 이 클래스가 8짜리 혹은 9짜리를 소지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거는 이제 과거에 구매를 하셨다가 드론이 개발되기 이전에 나왔던 그러한 SD카드 상품들을 가지고 계셨다가 이걸 그냥 바로 쓰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촬영은 됩니다만 문제는 뭐죠? 촬영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편집을 하실 때 이 데이터를 읽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요, 편집 과정에서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요, 정말 하루를 넘기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SD카드 반드시 이 클래스를 확인을 하시면 좋겠고요. 최근에는요, 기본으로 전부 다 클래스가 10 이상짜리 SD카드들이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굳이 이 예를 팬텀4라는 기체를 통해서 들어드렸던 이유는요, 구형 기체일수록 어떻게 되죠? 현재는 128GB짜리도 나오고요, 256GB짜리도 있죠. 그런데 구형 드론 같은 경우에는요, 최대 용량 SD카드 읽는 것들이 굉장히 제한되기 때문에 사전에 기체 제원표를 반드시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즘은요, 이마트에 일렉트로마트라던가 혹은 다이소 같은 데에서 여러분들이 손쉽게 SD카드 혹은 알파스토어에서도 파는 걸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문제는요, 주로 이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스토리텔링 식으로 조금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요. 제가 촬영을 하기 위해서 현장에 갔었는데 다른 팀도 같이 드론을 준비해서 외부 업체로서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항공 촬영을 실행했던 경우인데, 마침 그쪽 스텝에서 SD카드를 준비하기로 했던 인원이 SD카드를 분실한 겁니다. 그런데 그 장소는요, 사람 인적이 드문 지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까이 있는 마을, 시내까지 가는 것도요, 촬영 장소에서 1시간 이상이 소요됐고요. 그런데 그러한 곳이다 보니까 인적이 드물죠. 그러한 지방 도시들은요, 생각보다 고연령층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다이소라던가 그런 문구샵 같은 데 간다 하더라도요, SD카드가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곳에서 운 좋게 SD카드를 구매를 하셨다 하시더라도요, 재고들이 굉장히 많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SD카드 새롭게 출시되어 있는 것들이 갱신이 되지 않다 보니까 드론용을 구매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케이스도 제가 실제로 눈으로 목격을 했네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은요, 구매하시기 전에 샌디스크라던가 삼성 거라던가 다 동일합니다. 드론 관련된 아이콘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고려사항입니다. 이륙과 비행 관련이죠. 대부분의 항공사고가요, 휴먼 에러, 인적 요인에 의해서 벌어진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누누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행 중에 조종사의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하죠. 비행 중에는요, 항시로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서 신경을 분산시키면 안 됩니다. 자, 보조자가 있을 경우에는요, 보조자는 조종사가 모니터에 집중하는 동안 육안으로 기체를 확인하는 것과 동시에 주변에 우리 조종자를 위협할 만한 요소가 접근하는지 수시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동하는 사물체인 자동차라던가 버드 스트라이크 같은 것들을 예를 들 수가 있겠죠. 그 외에 직접적으로 살아있는 생물이 아니다 하더라도요, 경우에 따라서는 주변에서 등불놀이 같은 거를 하는 경우들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 넓은 공원 쪽에서는요, 아이들 데리고 온 부모들이요, 연날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연줄이 만약에 끊어졌다 했었을 때에는요, 상상하기도 싫겠죠. 그래서 생각보다 꼼꼼히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비행 중 배터리를 수시로 체크를 해서요, 비행 계획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촬영에 몰두하시다 보면요,
배터리 잔량을 확인 못 하시는 분들이 처음엔 좀 많으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한 20% 남겼을 때 복귀해야지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배터리를 절대 믿지 마십시오. 우리 인터페이스 화면에 나와 있는 배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러한 잔량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넉넉하게요. 복귀할 계획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그러한 돌발 사항에서도요. 우리 조종자들은요. 냉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당황하지 마시고요. 침착하게 기체를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비행에 몰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착륙시죠. 생각보다 착륙이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 경우에 따라서는요, 여러분들이 최초 이륙 장소하고 착륙을 하셔야 되는 장소가 변경이 되기 때문인데요. 자, 그 중에서 가장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단계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RTH죠? 예, 혹은 오토랜딩 기능을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저는 이러한 기계적인, 이러한 작용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을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알 수 없는 그러한 오류가 언제 발생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오토 랜딩 및 리턴 투 홈 기능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는 거는 상관이 없으나, 저 같은 경우에는요, 주로 촬영을 했었을 때 제가 잘 모르는 지역에 가서 드론으로 촬영을 했었을 때는요, 예를 들어서 2km나 3km 정도 거리로 드론을 비행을 시켰을 때 돌아오는 경우, 손가락이 아픈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할 때만 이동 시에만 리턴 투 홈 기능을 사용을 하고요. 육안으로 내 기체를 내가 확인 가능할 때에는 리턴 투 홈 기능을 끄고 제가 수동 조작을 해서 착륙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방법을 한번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오토 랜딩이라고 하더라도요. 기체 자체가 스스로 착륙을 시도한다라는 거지 착륙 시에 무조건 안전을 확보해서 어떤 변수에든 대처를 하겠다라는 그러한 기능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 맹신하시면 안 되고요. 특히 오토 랜딩 중에 측풍이라던가 돌풍 등에 의해서 기체가 흔들리거나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러한 지면이 평평하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돌발 변수가 여러모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거 반드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짐벌을 수직으로 내리면요. 기체의 착륙 위치가 생각보다 계산하시기 쉽죠. 자, 그 다음 언제든지 오토 랜딩을 캔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마음을 먹어주시고 오토 랜딩 기능을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촬영 시 체크사항입니다. 스틱은 항상 등속적으로 조작이라고 제가 써드렸죠. 등속적이라는 건요. 속도의 변화 없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드론의 움직임이 일정치 못할 경우에는요. 흔들림이 짐벌에 전달이 되죠. 짐벌 자체에도요, 이러한 진동 관련해가지고 보정을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너무 심하게 손을 흔들게 되면요, 짐벌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영상 자체가 매끄럽게 촬영될 수가 없습니다. 촬영 시간대에 따라서요, 당연히 태양의 위치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주로 상업용 영상을 찍으시는 분들은요, 사전 계획들을 다 마치고 나서 이미 시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사전에 현장까지 답사를 하셔가지고 포커스 같은 거, 주요 뷰파인더 같은 것들 미리 사전에 파악을 하시는데 중요한 경우가 돈을 받고 일하시는 경우에는요, 내가 예상하지 못한 시간의 변화 같은 것들이 들어가게 된다라고 했었을 때에는 계약상 불이익을 받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전문가분들은 늘 체크하는 사항이고요. 개인적으로 촬영을 하신다 하더라도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일몰에 가까워 왔었을 때 방명 시간을 놓치시는 경우가 있어요. 해가 일몰 시간이라고 해서 갑자기 전구를 껐다가 킨 것처럼 뿅 하고 사라지는 게 아니죠. 천천히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노을을 조금만 더 찍고 싶다라고 욕심을 부리시다가 야간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반드시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우리 역광이 생각보다 우리 영상의 경우에 따라서는 예상치 못한 좋은 그러한 영상 작품을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주로 여러분들이 예상치 못한 생각보다 실패하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태양을 등지고 촬영을 할 때는요. 영상의 색감이 어떻다라는 걸 미리 사전에 생각을 하시고 그 자리에서 기체의 기수 부분만 러더키를 사용해서 한번 돌려보시고요. 역광 시에는 어떻게 되나라고 여러분들이 일일이 한번 사전에 파악을 하시고 나서 직접적으로 촬영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지면에 가까울 시에는요, 당연히 기체의 그림자가 영상에 잡힐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내 영상의 개성으로서, 포인트로서 활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의도치 않기 때문에
좀 낭패를 보시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러한 그림자도요, 점점 기체가 고도가 낮아지면서 지면에 가까울 시에 변수사항이 된다라는 거 반드시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광량에 따른 카메라 설정입니다. 보통 드론용 카메라들은요, 이미 기본 설정 값이죠. 디폴트 값. 거기에서 따로 여러분들이 설정을 변화를 주시지 않으시더라도요, 영상은 굉장히 잘 찍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이라던가 카메라의 조회가 깊지 않으신 분들도요, 드론 촬영 비행 굉장히 쾌적하게 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내가 조금 뭔가 이번에는 ISO라든가 화이트 밸런스를 조금 수정을 하고 싶다라고 한 번씩 시도하시는 분들은요, 천천히 한번 사전에 확인을 하시는 경우들이 좋겠죠. 그리고 순광과 역광이 교차하는 영상 촬영 시에는요, 만약에 오토로 설정했을 경우 여러분들이 예상했던 화면보다 생각보다 너무 밝아서 뿌옇게 나오거나 혹은 생각보다 어둡게 나와서 피사체가 완전 그냥 그라데이션이 생기는 것처럼 어둡게 나오는 그러한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 반드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촬영 시간대를 우리가 잘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요. 항공 촬영은요, 지상 촬영과 달리 보조 조명이 사용이 불가능하죠. 원하는 장면을 담기 위해서는요, 시간, 기상, 태양의 위치를 필히 고려하셔야 됩니다. 촬영 전에도요, 시간이 되신다면요, 드론을 미리 가지고 가셨어요, 사전 답사 한번 해보시는 게 참 좋죠.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드론으로 한번 촬영하기 굉장히 어렵구나, 생각보다 우리가 챙겨야 되는 것들이 많구나라고 이미 벌써부터 계획 전에 혀를 내두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는데, 거꾸로죠. 그렇기 때문에 뭐죠?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로서 여러분들이 따로 대우를 받으시는 겁니다. 남들이 보셨을 때에요, 저거 나도 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은 오히려 남들의 그런 평가를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직접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한테 드론을 직접 전달해 드리고, 본인이 원하는 것만큼 한번 찍어봐라 라고 권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렇게 완성도가 높지 않아요. 우리는 전문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남들이 봤었을 때 수월해 보인다라는 거는 괜히 자존심 상한다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전문가니까 외부 사람들이 봤었을 땐 당연히 잘해 보이는 게 당연한 거죠.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까탈스러운 장르다라고, 어려운 장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부심을 가져주시고 촬영에 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진을 한번 보시죠. 같은 장소죠. 그런데 해 위치에 따라서 완전 느낌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의도대로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요, 해를 우리가 고려한다는 건 결국은 뭐죠? 시간을 고려한다는 것과 일맥상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한번 계획을 생각해 보셔서 비행 장소에서 해의 위치 같은 거, 시간을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촬영 고도 설정입니다. 위 사진하고 아래 사진은요, 동일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고도입니다. 하지만 변경점은 뭐죠? 카메라의 틸트 각도만 호버링 상태에서 변경을 줬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자, 고고도 촬영은요, 전체적인 조망에 유용을 하죠. 하지만 특정 피사체를 하나만 포인트로서 강조하지는 못합니다. 말 그대로 전체적인 서사를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처음에 인트로로서 구현을 하실 때에는요, 나쁘지 않죠. 하지만 특정 피사체 하나만을 강조할 수는 없는 촬영법이다라는 거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적정 고도와 틸트 조작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최적의 앵글을 우선 찾아보셔야 됩니다. 자, 사전에 비행을 활용을 하시는 경우인데요. 본격적인 촬영 전에는요, 사전 비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앵글하고 고도를 미리 한번 탐색을 해보시면 좋겠죠. 1에서 2회가량 시도를 한번 해보시고요. 예상했던 영상이 나오는지 혹은요, 내가 계획하지 못했던 그러한 장애 요소가 등장을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죠? 동일하게 이렇게 앵글하고 틸트 조작,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셨다 하시더라도요, 경우에 따라서는요, 작은 새라던가 그림자, 렌즈에 묻은 먼지 등 다양한 요소들이요, 여러분들 이 액정에서는요, 굉장히 모니터 액정이 작기 때문에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원본 영상을 촬영을 하시고 나서 편집하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발견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사전에 비행 전에 꼼꼼히 다시 한번 혹은 비행 중간중간에 확인을 하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우리는요, 항공 촬영이란 장르가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비행을 하는 장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쓸데없이 말 그대로 우리 무인기 조종하는 여러분들은요, 남들 시선에서 자유로워야 됩니다. 대신에 거꾸로죠. 자유롭다라는 건요, 남들 앞에서
무조건 나 조종 실력 좋다라고 뽐내기 위한 장르가 아니다라는 거를 늘 생각을 하셔서요. 천천히 안전한 비행을 목표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쓸데없이 속도를 높인다라던가 화려한 비행은 반드시 피해 주셔야 됩니다. 자, 드론 항공 촬영의 핵심은 뭐죠? 등속적인 비행입니다. 그리고 무진동입니다. 왜냐? 우리는 촬영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외가 되는 장르가 있죠? FPV라는 장르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장르는 뭐죠? 1인칭 시점으로 굉장히 빠른 레이싱용 드론을 활용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액티비티한 그런 영상을 위해서 이러한 장르는 속도가 관건이긴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드론 촬영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동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카메라 및 짐벌이 흔들릴 경우에는요, 당연히 영상이요 제대로 나올 수가 없겠죠. 그리고 과격하게 비행을 할 시에는 경우에 따라서 프로펠러가 렌즈에 잡힙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요, 뭐 개인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좀 선호하신다 그러면은 상관이 없지만 상업적인 영리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촬영을 하신다 그러면 굉장히 마이너스 요소가 됩니다. 자, 이러한 생각보다 따라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죠. 이런 위험한 시도는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촬영용 기체인데 뭐죠? 네, 여러분들 학습이 너무 지루하실까봐 제가 약간 이런 유머러스한 사진을 넣어드렸는데 이거 우리가 생각하는 드론 비행 조종 용도하고 굉장히 다르죠. 이렇게 시도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는요, 수평선 혹은 지평선을 조금 유의하셔서 촬영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짐벌 이상 등의 요인으로 인해서요, 생각보다 수평선이 많이 기울어지는 경우들도 발생합니다. 수평선이 기울어질 경우에는 당연히 어떻게 되죠? 우리가 목을 삐딱하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영상의 질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수정이 필요하면요, 짐벌 카메라 캘리브레이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정을 시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촬영에 활용하시기 위한 그러한 기체들마다 각각 특성이 다양할 텐데요. 그 기체의 카메라의 시야각을 사전에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됩니다. 기체별로 짐벌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특징을 반드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모드 1, 모드 2에 대한 조작을 반드시 다시 한번 수시로 확인을 해 주시고요. SD카드를 반드시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행 전 점검을 철저히, 촬영 장소에 대한 사전 계획 및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전 답사가 가능하다 그러면 뭐 더할 나위가 없겠죠. 자, 학습 점검입니다. 첫 번째 문제네요. 드론 항공 촬영 시에 어떤 종류의 SD카드든 뭐 무방하다. O일까요? X일까요? 아니죠. 드론용으로 나와 있는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뭐죠? 네, 리딩, 읽는 속도, 그 다음 다시 여러분들이 편집하시는 라이팅 속도, 굉장히 속도 차이가 큽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초보자는요, 영상미보다는 안전한 비행에 중점을 두어서 비행한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이죠. 어차피 여러분들이요, 기체를 조종하시는 이 조작 방법은요, 시간이 다 해결해 줍니다. 하지만 첫 습관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전한 비행을 우선으로 항공 촬영 조종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학습 정리입니다. 생각보다 실무 현장에서도요, SD카드 관련된 이슈가 많이 벌어집니다. 반드시 꼼꼼히 두세 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 계절별로 배터리 보관 및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촬영 예정지를 가능하시면 사전에 답사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직접 가시기에 굉장히 제한이 된다 하면요, 뭐 어플이라던가 네이버 지도 같은 걸 통해서 최대한 사전에 어떠한 지형인지 여기에 대한 관련된 장소 특징 여러분들이 한번 꼼꼼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자료였고요. 차시예고입니다. 오늘의 학습 개요입니다. 학습 목표는요, 항공 법규를 설명할 수 있다. 항공안전법을 설명할 수 있다. 초경량 비행장치를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학습 내용은요, 항공법규 개요, 항공안전법, 초경량 비행장치 분류에 대해서 학습하시겠습니다. 자, 목차고요. 법규 체계, 항공법규 개요, 초경량 비행장치 정의,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학습을 할 계획입니다. 자, 우선 법규 체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이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잘 접하시고 계시는데요. 생각보다 법학을 전공하시지 않는 분들은요, 처음 학습을 하시기 위해서 굉장히 머리 아픈 일들이 발생합니다. 왜냐? 이러한 체계에 대한 이해도가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갖기에는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이상 뭐 그때그때 그냥 두루뭉실하게 넘어가신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가 일단 항공 법규를 배우시기 이전에 기본적인 법규 체계를 한번 간략하게 이해하시기 쉽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기 일단은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법규 체계를 한 번만 시간을 들이셔가지고
한번 요약을 잘 해보시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일상생활에서 그 어떤 법률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신다 그래도 전부 다 유용하게 여러분들이 활용이 가능하십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시면요, 가장 위에는 헌법이라고 되어 있죠. 네. 그리고 헌법은요, 그냥 쉽게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 모든 법이 그냥 나무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 나무의 뿌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마우스 컷을 한번 보시면요, 헌법이 가장 위쪽에 있죠. 그래서 상위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모든 헌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각각의 법률이 입법이 되는 겁니다. 제정이 되죠. 그리고 그러한 법률을 다시 한번 상위법으로서 하위법 체계인 명령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 이러한 명령은요, 다시 한번 이렇게 밑으로 뻗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뿌리, 그 다음 몸통, 그 다음 가지, 나뭇잎, 이러한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요, 좋을 것 같고요. 자, 뿌리기 때문에는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위법 생각을 해보시면 하위법은 당연하게도 상위법의 권한을 넘어설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말 그대로 기준이 헌법이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은 만들어질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겠죠. 자, 우리는요, 항공법규를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헌법을 토대로 한 법률인 항공법을 배우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항공법이라고 하면요, 제가 추후에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단순하게 항공법으로 퉁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양한 항공법들이 있겠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실무적으로 가장 숙지하셔야 되는 드론 관련된, 초경량 비행장치 관련된 법률은요, 항공안전법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항공안전법, 우리가 법률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이러한 법률을 통해서요, 똑같이 항공안전법 시행령이 있는 거고요. 그 하위 개념인 시행규칙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한테요, 이해하시기 쉽게 법제처 홈페이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법제처 보이시죠? 홈페이지고요.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셔서 들어가시면 좋겠고요. 자, 이러한 검색창에 제가 미리 항공안전법을 써놨습니다.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국가법령정보센터라고 나오고요. 항공안전법이 뜹니다. 자, 왼쪽을 먼저 한번 보시면요. 일단 오늘 날짜 기준으로 해서 항공안전법 이렇게 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요, 동일하게 항공안전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부분은 뭐죠? 왼쪽에 예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요, 입법 예고라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하단부에 시행을 보시면요, 2024년 3월 19일부터 개정되거나 제정된 법들이 현재 날짜 기준으로 이렇게 유효하다라는 거고요. 2024년도 6월 20일 날 되면 뭐죠? 법이 무언가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이 새롭게 개정이 되거나 신설이 되는 경우 이러한 것 관련해 가지고 정보 업데이트가 안 되시면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혹은 드론 관련해서 뭔가 활용을 하실 때 불이익을 당하실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입법이 예고되어 있다라는 것들은 이렇게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요, 입법 예고가 되어 있는 거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동일하게 이렇게 법률 내용이 뜨는데요, 우측에 보시면요, 제정, 개정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제 슬슬 눈치채셨죠? 그래서 입법이 예고되었다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럼 도대체 어떤 법이 어떻게 내용이 바뀌느냐, 그럼 일일이 수시로 이 많은 법들을 찾아봐야 되냐 하고 여러분들이 당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요거 하나만 딱 눌러서 확인을 해보시면요, 이렇게 제정, 개정 이유가 상세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일단은 어떤 것들이 개정되는지 내가 잘 모르겠으나 내용을 한번 보면요, 일부 개정으로 되어 있네요. 기존에 있는 법률 중에서 일부가 바뀐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망증명의 유효기간은 해가지고 이렇게 쭉 내용이 바뀌어요. 이거는 항공 관련된 가망증명 내용이겠네요. 그리고 이러한 개정 이유 관련해가지고 개정문 누가 발의를 했고 누가 확인을 해줬고라고 이렇게 절차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단부 스크롤 내려서 다 보시면요, 이러한 이유들이 다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률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셨다 하더라도요, 이러한 기본적인 확인 내용만 확인을 하시면 전혀 어려우실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현재 적용되고 있는 이러한 시행 날짜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하단부에 보시면요, 이제 법률의 내용이겠죠. 본문 관련해서 한번 눌러보시면요, 다양하게 이렇게 법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눌렀던 거는요, 말 그대로 법률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하단부 보시면요, 똑같이 항공안전법인데 시행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위법인 항공안전법이라는 법률을 토대로 근거로 해서 조금 더 세부 카테고리로 나뉘어진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죠. 컴퓨터 활용을 하시는 거 예를 들면요, 상위 폴더 그 내부에 있는 것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무방하겠네요. 그래서 명령은요,
대통령령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본문 한번 볼까요? 동일하게 쫙 있는데요. 자, 생각보다 양이 많지가 않죠. 그 전에 앞서서 우리가 봤던 법률은 뭐죠? 자, 이미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2장까지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는요, 드론이니까 초경량 비행장치죠? 자, 10장을 보시면요. 10장 안에서도 이렇게 조항들이 굉장히 많이 나눠져 있죠? 법률 자체의 양이 이렇게 많습니다. 상위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법률을 토대로 시행령 들어가 보면요. 생각보다 장이 아니고 그냥 조로 구성이 돼가지고 끝난다라는 거 확인이 가능하시겠네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명령의 하위 개념이죠? 시행령의 하위 개념인 시행 규칙 한번 볼까요? 네. 자, 본문 한번 가볼게요. 생각보다 적죠?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짜잘한 것들이 많다라는 느낌 여러분들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초경량 비행장치를 보면요. 자, 경량 다음에 초경량이죠? 네, 10장 안에 이렇게 또 세분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세규 같은 내용들도 확인이 가능하신 건데요. 하나 힌트를 드리면요. 여러분들 드론 국가 자격증 존재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드론 관련된 자격증 내용은 어디에 있을까요? 법률에서요. 잘 보시면요. 125조네요. 자격증이라는 명칭이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125조에서는요.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이라는 이러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확인이 가능하신데요. 말 그대로 자 이러한 조종자 증명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개념 자체부터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큰 줄거리가 이렇게 쓰여져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법률에서는 이렇게 하나의 예를 확인을 했다 하면요. 이제 시행령 가보시죠. 또다시 본문.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자격증이라는 명칭을 안 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조종자 증명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한번 보시면요. 뭐가 있죠? 따로 없죠? 명령 자체는요. 자, 그리고 시행 규칙 한번 가볼까요? 그럼 혹시라도 가장 하위 폴더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디테일한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슬슬 눈치를 채실 건데요. 자, 보시면요. 이렇게 조종 관련해가지고 나와 있고요. 그 외에는요. 조종자 준수사항 같이 가장 세분화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은 이렇게 나와 있지만 자, 조종자 증명은요. 없죠? 네, 여기에 있죠. 그래서 306조를 보시면요. 자, 조종자 증명이라는 게 자격증이 어떤 거다라고 아까 법률에서는 설명을 했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따로따로 어떠한 분야의 초경량 비행장치에 우리가 조종자 증명이라는 자격증을 명칭을 부여를 하고 효력을 갖추고 있고 어떠한 방식으로 시험을 보고 이러한 것들이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위법은요. 가장 큰 덩어리들을 주로 이제 만들어 놓는 거고요. 그러한 덩어리를 기준으로 해서 하위법으로 쭉쭉 뻗어나간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잘 보시면요. 헌법은요. 당연히 국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국회의원들이요. 헌법을 바꿀 수가 없죠. 국민투표 통해서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방금까지 알아보셨던 법률인 항공안전법은요. 국회의원들이요. 입법 과정을 거쳐서 또는요. 개정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역구 국회의원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의 특정 지역 주민들이 항공안전법 관련해가지고 좀 개정을 원한다 했었을 때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국회에서 발언권을 얻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겠죠. 자, 그럼 명령은요. 자, 대통령령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 각부 장관이죠. 우리 드론 하시는 분들은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뭐 예를 들어서 관련된 전문가로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으신 분이니까 국토교통부 장관령으로도 고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 혹은 새롭게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하위는 뭐죠? 지방자치단체장 혹은요 지방의회 이렇게 통해서 이 시행규칙 같은 것들이 이렇게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꾸로 한번 역순으로 보시죠. 하위 관련된 카테고리를 순간순간 새롭게 만들거나 개정하는 게 더 빠를까요? 상위 카테고리를 개정하는 게 더 빠를까요? 여러분들 이미 눈치채셨죠? 네, 하위입니다. 굉장히 짜잘한 부분들, 디테일한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생각보다 금방금방 바꾸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 만약에 법률을 바꿔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부 다 하위 법령들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함부로 바꿀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지하게 토의하고 논의한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걸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요. 국회에서 동의를 얻어서
발언을 하고 서로 수시로 확인을 체크를 하면서 입법 과정을 거치는 그러한 단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드론을 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법 전공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어휘라던가 용어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기 쉽게 법률적인 용어는 쓰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개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항공법이죠. 자, 항공법이란 항공기에 의해서 발생하는 법적 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법규의 총체로서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법률, 법령 전부 다 시행규칙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내용이 뭐죠? 공중의 비행 그 자체뿐 아니죠. 그 외에 그 전제로 지상에 미치는 영향, 항공기 이용 등 모든 것들을 포함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항공법이라고 했었을 때 날아다니는 것만 1차원적으로 생각하시는 그러한 조금 지식 수준이 아니고요. 날아다니는 것 관련된 모든 것들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즉 항공법은요. 항공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를 해서요. 항공활동 또는 동활동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법적 관계와 재고를 규율하는 원칙과 규법의 총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일반적인 항공법 분류 기준인 국내 항공법, 국제항공법, 항공공법, 항공사법을 전부 다 포함하는 개념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국내 항공법은 뭐고 국제항공법은 뭘까요? 이것부터 간략하게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드릴게요. 말 그대로 국내 항공법은요. 항공 관련해서 국내에만 적용되는 법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국제항공법은 뭐죠?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효력을 발휘하는 그러한 법률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단편적인 예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초경량 비행장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항공법에 관심을 가지셨다 하더라도요. 너무 포커스를 초경량 비행장치에만 맞춰서 생각을 하시면 오히려 이해하시기가 어렵습니다. 이 초경량 비행장치가 개발되기 이전에는요. 역사적으로 봤었을 때 가장 먼저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는 것들 어떤 것들이 발명이 되었죠? 고정익이죠. 자, 그러한 고정익이 발명되고 나서요. 물론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를 해서 굉장히 빠르게 발달을 했고요. 그 이후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뭐죠? 민수용으로서 수송용으로서 다시 항공기들이 개발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뭐죠? 국제적으로 무언가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되는 그러한 체계들이 필요했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보죠. 국내 인천국제공항하고요. 해외에 있는 어디로 갈까요? 일본의 나리타 공항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그런데 국내 인천국제공항하고요. 나리타 공항이 서로 활주로 크기가 달라요. 혹은 관제사들끼리 이야기하는 그 무선 통신 코드, 발음 기호가 다 달라요. 이런 경우 어떻게 될까요? 항공사고가 나겠죠. 그럼 뭐죠? 그걸 주로 이용하는 이용 고객인 민간인 분들은요. 굉장히 항공 서비스에 큰 불편을 얻을 겁니다. 자, 이러한 예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요. 단순하게 구분이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요. 국내 항공법 관련해 가지고요. 혹시 우리 최대 이륙 고도 중에서 말 그대로 비행을 했었을 때 합법적인 고도, 리미트 고도 알고 계십니까? 150m 미만이죠? 네. 절대 이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150m 포함하면 안 됩니다. 법률에는요, 미만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국내 항공법은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어림짐작 삼아서 149m까지다, 합법고도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요, 미국의 국내법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하고 동일할까요? 사실은 다릅니다. 미국은요, 140m까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국내에서 적용되는 국내법이 기준이 다른 거고요. 대신에 국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항공기는 대륙하고 대륙을 넘어 다닐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날아다니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우리가 통용될 수 있는 그러한 법 따로 만들어 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제 항공공법, 항공사법 구별을 좀 해드릴게요. 우선 항공이라는 거 이 앞에 명칭을 제외를 하고서 이해를 하셔도 무방하십니다. 영어 한번 보실까요? 퍼블릭이죠. 사법은요, 프리베이트입니다. 자, 그래서 말 그대로 공법은요, 뭐죠? 대표적인 공법이 형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형법 관련해가지고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하더라도요,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해보죠. 타인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 공권력이 작용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말 그대로 공권력은 뭐죠?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로 주로 보실 수 있는 공권력은 경찰분들이시겠네요. 자, 그래서 정부가 무언가 개입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벌을 준다라는 거. 자, 그래서 퍼블릭입니다. 자, 사법은요. 대표적으로 민법을 예를 들 수가 있겠죠. 개인하고 개인 간의 거래, 혹은 개인하고 개인 간의 일에서 중재가 필요한 경우,
뭐 재판에 들어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항공공법은요, 국제항공법하고도 굉장히 밀접하겠죠.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는 게 이겁니다. 공법은요, 퍼블릭. 말 그대로 개인이 잘못을 했었을 경우에 공권력이 투입이 되는 건데, 그러면은 항공 관련해서는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전 세계적으로 항공사고가 났었을 때, 그런 항공사고만 담당을 해서 처벌하는 그런 기관이 있나요? 없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시면요, 이거는 국내법 관련해가지고 사실은 밀접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고요. 항공사법은 뭐죠? 주로 이제 뭐 여객기를 예를 들면요, 각각 나라에 존재하고 있는 그러한 개인적인 사기업들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대한항공이라던가 항공회사들. 그래서 국내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 그 다음 뭐죠? 해외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 혹은요, 탑승자가 내국인인 경우, 외국인인 경우, 그렇죠. 이러한 개인들하고 관련해가지고 법률적인 이슈가 발생을 했었을 때 적용이 되는 그러한 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요. 기존의 항공법을요, 국제 기준 변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을 하고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요, 2011년 분법을 추진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분법이라는 건 뭐죠? 분리한다, 나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는요, 말 그대로 그냥 항공법이 끝이었습니다. 항공안전법 이런 거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국제 기준 변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대응이라는 게 있죠. 자, 날아다니는 모든 것들은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새로운 형태들이 개발되기도 하고요. 기존의 것들이 새롭게 더욱더 발전해서 새로운 활용 방안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법은 뭐죠? 이러한 추세를 빠르게 따라갈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그냥 단순하게 항공법으로 묶어놨던 그러한 커다란 하나의 폴더가, 카테고리가 전부 다 일일이 대응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그러한 폴더들을 하나하나 세분화시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2015년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나서요, 2016년 3월 29일에 공표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하위법인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 여기서부터입니다. 2017년도 3월 30일 기준으로 기존의 항공법이 분법이 되면서 큰 도막 3개로 나뉩니다. 하나는요, 항공안전법, 또 하나는요, 항공사업법, 그리고 공항시설법으로 분리가 되어서 시행이 됐네요. 예를 들면요, 커다란 가방 하나에 여러분들이 3가지 물품들을 막 넣어요. 성격이 각각 다른 거. 자, 그래서 하나의 가방으로 여러분들이 낑낑 무겁게 가지고 다니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찾아 꺼내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요, 전부 다 섞어놨기 때문에 그때그때 빠르게 적용하기가 힘들겠죠. 자, 그런데 이러한 하나의 백팩을요, 따로따로 소분해가지고 3개의 가방으로 분류를 하면요, 보관이 용이하고 그때그때 찾아 쓰시기가 쉽죠.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초경량 비행장치 관련해가지고 지도 조종자라는 그러한 교관 활동을 하시기 위한 분들은요, 사실은 항공사업법이나 공항시설법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그러한 지도조종자 입과 시험을 보실 때는요, 항공안전법하고 항공사업법을 특히 많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는 뭐죠? 지금 항공촬영이죠. 그래서 주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요, 항공안전법을 우선시해서 비율을 높여주시면 좋겠고, 그 이후에 다른 부분에도 내가 드론을 활용하는 그러한 뭐 활동을 하고 싶다, 혹은 사업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러한 부분에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혹은요, 기존에 항공 종사자 계통에 계셨던 분들이 만약에 드론을 활용을 하실 때 뭐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만, 공항시설법 관련해서 드론, 초경량 비행장치 관련해가지고 생각보다 내용이 적다라는 거 아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거 관련해가지고 혹시 상충되는 법률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항공안전법은요, 항공기 기술 기준, 종사자, 그 다음 항공교통, 그 다음 초경량 비행장치 등이 대표적인 카테고리고요. 항공사업법은요, 말 그대로 사업이겠죠. 그래서 항공을 통한 운송사업이나 혹은 항공기 관련된 사용사업이나 교통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 사업하고 밀접한 카테고리들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공항시설법은요, 여러분들이 이미 눈치채셨죠? 공항 및 비행장의 개발 혹은 항행 안전시설 등이 전부 다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초경량 비행장치에 대한 내용은요, 항공안전법 제122조에서 131조까지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법에서 이야기하는 초경량 비행장치가 과연 뭘까? 여러분들이 잘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죠. 내가 생각하는 초경량 비행장치하고요, 뭐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초경량 비행장치의 개념이 다르다 하면요, 일단 법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모든 법은요, 자, 다시 법제처 홈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항공안전법 한번 제가 눌러봐 드릴게요. 그래서 제1장 총칙이 나오고요. 모든 법의 제1조는요. 일단 이 법이 왜 생겼는지 목적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항공안전법은 뭐죠? 자,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서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 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방법과 국가 항공사업자 및 항공종사자 등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겁니다. 자, 간혹 가다가 이미 지도종자를 현재 준비하고 계시는 학습자분들이 계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지도종자 시험 항공법규 관련해서 가장 난이도가 쉬운 문제가 이거죠. 자, 예를 들어서 아까 분법화되어 있던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보기를 제가 3개로 예를 들면요. 이 시험 자체가 사지선다로 나오기 때문에 이 3가지 법하고 다른 법을 껴가지고요. 문제가 출제될 확률이 굉장히 높죠. 혹은요. 다음 목적이 말하고 있는 법을 고르시오라고 해가지고요. 여기서 키워드를 찾는다 했었을 때는요. 자, 뭐죠? 초경량 비행장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방법. 여기서 이미 끝난 거죠. 안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뒤에 보시면요. 항공사업자 및 항공종사자 등의 의무, 여기는 의무라고 나와 있죠. 사업이라고 들어갔다고 해서 항공사업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안전이 먼저 나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목적을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자, 법이 왜 생겼는지 목적을 확인하셨으면요. 이 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단부를 보시면요. 초경량 비행장치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 또 뭐죠? 초경량 비행장치 사고란, 그죠? 우리가 단순하게 프로펠러가 뭐 파손되었다 그러면 그것도 사고라고 일상생활에서 말할 수가 있겠지만 법률에서 말하는 사고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 용어를 명확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조는요 이렇게 정의, 용어 설명 이러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모든 법이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각각의 법을 찾아보실 때 꼭 한번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그러한 내용인데요. 이러한 항공안전법 제2조, 제3호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요. 여기서 법률이 말하는 초경량 비행장치는요. 초경량 비행장치란 항공기하고요. 경량 항공기 이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장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 중량, 좌석수 등은요. 누구죠? 국토교통부령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든다는 거죠. 이 사람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동력 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및 자 나오죠. 우리가 지금 학습하고 있는 무인 비행장치 이렇게 법적 근거 확인을 하셨습니다. 자, 기존의 항공법은요. 동력 비행장치, 인력 활공기, 기구류 및 무인 장치로만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이런 거 없죠. 자, 그래서 방금 설명드렸던 것들을 이렇게 도식화하면요. 여러분들 보시는 겁니다. 자, 이 중에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미 학습을 열심히 하셨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초경량 비행장치 중에서 우리 드론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어떤 거죠? 4개 다 찾으셨나요? 그죠? 여러분들이 주로 생각하고 계시는 드론, 무인 멀티콥터, 또 무인 비행기, 무인 헬리콥터, 무인 비행선까지도 제가 드론이다라고 이야기 말씀을 드렸죠? 네. 최초로 저하고 학습을 하셨을 때 드론의 정의, 용어 관련해가지고 기억나실 겁니다.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요. 무선 주파수를 통해서 조종을 하면 그거 전부 다 드론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맞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요. 초경량 비행장치 카테고리 안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무인 비행장치라는 카테고리 안에 또 뭐로 분류되죠? 무인 동력 비행장치가 아니고요. 무인 비행선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무인 동력 비행장치 안에는요, 무인 비행기가 있고, 헬리콥터가 있고, 무인 멀티콥터가 있는 거죠. 자, 이것도요, 만약에 이론적인 여러분들이 객관식 시험 문제를 푸셔야 된다고 했었을 때 딱 좋은 거죠. 뭐, 보통은 우리가 사지선다니까요, 3개의 보기가 있고, 이 무인 비행선 하나 껴넣고요.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죠. 다음 중 무인 동력 비행장치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했었을 때 정답은 무인 비행선이죠. 자, 무인 비행선은요, 동력이 필요 없습니다. 왜죠? 얘는 이륙의 개념이 아니죠. 부력을 통해서 저절로 뜨는 거죠. 풍선처럼. 그렇기 때문에 비행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동력원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카테고리가 법적으로 나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초경량 비행장치 정의 관련돼서 이러한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계속해서 이러한 관련된 사항들 학습을 하실 겁니다. 자, 키포인트입니다. 2017년도 3월 30일 날 기존 항공법이 세분화되었습니다.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으로 크게 세 도막으로 나뉘었고요. 헌법을 기준으로 법률, 명령, 규칙으로 상위법 기준으로 하위법이 세분화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하나 그냥 스토리만 소개해드리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드론 관련해서 국가자격증을 취득하실 계획이 있으시거나 혹은 기존에 취득을 하신 분들께 조금 재밌는 이야기 소재거리인데요. 2017년도 3월 30일 날까지 만약에 드론 국가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은요.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 회전익 조종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요. 무인 멀티콥터하고 무인 헬리콥터 따로 시험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2017년도 3월 30일까지 자격증 취득하신 분들은요. 자격증 하나 가지고 똑같은 회전익인 무인 멀티콥터하고 무인 헬리콥터 전부 다 유효한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날 이후부터 취득하신 분들은 무인 멀티콥터하고 무인 헬리콥터 따로 분류되어 있는 자격증을 취득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 기존의 항공법이 세분화되면서 조금 더 내용이 디테일하게 나뉘었겠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참고로 이때 마지막으로 무인 회전익 조종자 발급을 받으셨던 분은요. 자격번호가 91-003500입니다. 자, 학습 점검 한번 가볼게요. 항공안전법상 무인 비행선은요. 무인 동력 비행장치로 구분된다. O일까요? X일까요? 키워드는 이거네요. 무인 동력 비행장치 비행선은. 정답은요? 아니죠. 무인 그냥 비행장치로 분류됩니다. 이 설명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부력. 자, 그 다음 무인 멀티콥터, 무인 헬리콥터, 무인 비행기는요. 무인 비행장치이다. 맞나요? 틀렸나요? 여기서 헷갈리실 만한 요소는 뭐죠? 이 무인 동력 비행장치라는 키워드죠. 그런데 한번 정답을 확인해 볼까요? 맞죠. 무인 비행장치 안에 무인 동력 비행장치하고 무인 비행선으로 나뉘죠. 그 중에서 우리는 무인 동력 비행장치로 분류는 되지만 상위가 뭐죠? 무인 비행장치니까 맞는 말이죠. 이런 거 가지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학습 정리입니다. 기존 항공법이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으로 세분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초경량 비행장치 관련된 법규가 상당히 디테일하게 구체화되었죠. 항공안전법에는요, 드론이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드론이라는 건요, 절대 법률적인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법제처에서 만약에 드론을 검색을 하시면요, 법이 안 나와요. 그런데 드론 특별법이라고 예외 규정은 있습니다. 네. 그때만 딱 드론이라는 명칭을 쓰죠. 나머지 항공안전법에는 드론이라는 용어가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자료였고요.